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정호 교수입니다. 지난 제8주차에서는 청일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제9주차에서는 갑오개혁, 을미사변, 아관파천, 그리고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제1차 시에서는 지난 제8주차 강의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8주차 강의의 대주제는 청일전쟁이었고요. 강의의 내용은 청일전쟁을 전후한 동아시아 3국의 상황과 청일전쟁의 원인 및 경과와 의의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졌습니다. 강의에서는 먼저 청일전쟁을 전후로 한 한국, 중국, 일본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청일전쟁 자체가 한국을 둘러싼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기 동아시아 3국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청일전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먼저 한국 국내 상황의 전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시작 부분에서 1876년에 조일수호 조규 체결은 비록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한국이 쇄국에서 개국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층의 사대주의적 외교 노선은 서구 열강의 침입에 맞서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부국 강병을 이룩하는 것을 어렵게 한 것이 사실이었는데, 구체적으로 1884년 갑신정변을 제외하고 1894년의 청일전쟁까지 한국의 대외 노선은 거의 친청 일변도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고, 이러한 친청 노선은 1882년 임오군란의 수습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884년의 갑신정변은 친청 외교 노선을 탈피하여 근대적 개혁으로 자강의 길을 찾으려는 급진 개화파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자주 노선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세력을 이용하려고 했던 김옥균 등의 시도는 하부 토대, 즉 국내 발전이나 민중동원 같은 그런 하부 토대의 미흡, 그리고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외세, 특히 일본의 결과적 의존이라는 한계로 실패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이러한 갑신정변 이후 한국의 대외 노선은 또다시 친청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청나라의 지나친 간섭과 종주권 유지 의도에 대한 반발로 인하거청, 즉 러시아를 끌어들여 청나라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국왕 고종을 중심으로 있었으나 청나라의 방해로 실패하게 되었고, 이후 청일전쟁을 계기로 자주권을 인정받았으나 주권 행사의 토대, 즉 국력이 미흡했다는 점과 정치 권력의 유지에만 급급했던 수구파의 존재가 역시 국가 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였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후 오늘 우리가 배울 1894년 친일적 성향의 정부, 온건개혁파 중심의 정부에 의한 갑오개혁이 결국 실패로 끝나고 1896년부터 1898년까지 독립협회의 밑으로부터의 개혁과 자주독립 노력, 1899년 열강의 일시적 세력균형을 이용한 대한제국의 성립 등이 진행되었으나 내실, 즉 부국과 강병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어서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1904년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로 한국에 대한 배타적 종주권을 인정받은 일본에 의해 1905년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결국 1910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역사적 치욕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상이 청일전쟁을 전후한 한국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의에서는 중국의 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서구 열강과의 대결에서 완전 패배한 중국은 서양 세력의 강대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1861년
서태후 등과 함께 권력을 잡은 공친왕이 서양 세력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는 대외화친 정책을 전개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서구 열강의 도움을 받아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함으로써 일단 국내적 안정을 도모하게 되고 1871년 외국과의 최초의 평등 조약인 청일수호 조규를 체결한 것도 언급했고요. 그러나 중국은 1874년 일본의 대만 정벌과 1876년 일본의 강압에 의한 한국 개국 이후 소국적 대외화친 정책에서 적극적 개입 정책으로 외교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외교정책의 전환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소극적인 정책만으로는 한국에 대해 종주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중국 청나라 정부의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청나라는 국내적으로는 중체서양적이고 동도서기적인 양무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적극적 개입 정책을 전개하게 되는데 1882년 이모군란 발발 시 이홍장이 청나라 군대를 출변시킨 것과 대원군을 납치한 것, 그리고 원세계 위안스카이죠. 원세계를 시켜서 한국 군대의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 1884년 김옥균, 박용효 등에 의한 갑신정변 발발 시 군대를 출병시킨 것.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발발 시 역시 청나라 군대를 파견한 것 등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적극적 개입 정책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양무운동과 대외 개입 정책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진압을 계기로 일본과 대결했던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일전쟁은 결국 양무운동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중체서양적 국내개혁과 중화주의적 대정책 때 명치신 이후에 진행된 일본의 서구적 개혁과 현실주의적 대외정책 간의 대결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청일전쟁 이후 대외정책에서의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였던 강유이, 양계초, 담사동 등의 무술개혁, 무술변법도 철저한 개혁 지향성에도 불구하고 중화주의적 질서관 고수와 서태후 등의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1900년 의화단의 난 발생으로 서구 세력의 이권 침탈이 더욱 촉진되면서 결국 중국이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지로 전락하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강의에선 다음으로 한국 및 중국에 이어서 청일전쟁을 전후한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1876년 시작된 정한 논쟁이 끝난 후 정상형, 이노우에 카오루, 대중신, 오쿠마, 시게노부, 또 이등 방문, 우리가 잘 아는 이등 방문이죠. 이토 히로부미, 그 다음에 유고 종광, 무츠, 무네미치라고 하는 이런 대표자들이 이런 그 명치정부 주도 세력들이었었는데요. 이들의 기본 노선은 철저한 국내 개혁과 국내의 팽창주의적 외교 노선을 적절히 통제해 가면서 1858년 우리가 배웠던 1858년에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치정부의 현실주의적 외교 노선에 대한 국내 세력들의 구체적 대응 방식을 존왕양의적 아시아주의자들의 대응 방식과 민권파 아시아주의자들의 대응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했었습니다. 먼저 존왕양의적 아시아주의자들의 대응 방식에 관해서는 이들이 명치정부의 조약 개정안에 반대하고 팽창주의적 외교정책을 통한 일본의 정신과 이상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이것은 일본의 문호 개방 과정을 살펴보았던 에도막국 말기 존왕양의론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명치민족주의, 즉 메이지 민족주의와 일본 팽창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권파 아시아주의자들의 대응 방식에 관해서는
이들이 명치정부의 위로부터의 개혁, 즉 국권파의 입장에 반대해서 민권, 시빌 라이트죠. 민권을 주장한 제야 세력들로서 이들은 명치정부와의 정면 대결을 피하는 대신에 한국과 중국의 개혁을 지원함으로써 일본에서 실패한 민권적 개혁을 한국과 중국에서 실행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민권파 아시아주의자들이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개혁을 지원하여 동아시아 3국이 협력해서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고자 했던 것은 한편으로 그러한 한국과 중국에 대한 개혁 지원의 성공이 과도하게 국권을 지향하고 있던 당시 명치정부의 개혁을 위한 자극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소림장우, 고바야시 쿠스오, 그 다음에 대정 헌태랑, 오이 켄타로, 그리고 그 유명한 1884년 갑신정변 실패 후에 탈아시아주의론을 주장한 복택6일, 후쿠자 유키치 등이 그 대표자들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권파 아시아주의자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명치정부는 우선적으로 1858년 체결된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했는데 1889년까지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1892년 제2차 이등방문 내각의 외상 유고 종광의 열강과의 비밀 교섭으로 1894년 7월 영국과 관세율을 5%에서 10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타협하게 되지만 이 역시 자국 상품의 보호 차원에서는 불완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서구 열강에 달라진 일본의 힘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계기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바로 청일전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의 승리와 이후 발생한 러일전쟁의 승리 결과 명치정부의 오랜 기간 동안 노력했던 그 불평등 조약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일본은 명실상부하게 열강의 일원으로 제국주의적 침략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제8주차 강의의 두 번째 부분은 청일전쟁의 원인 및 경과 그리고 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의에서는 먼저 청일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그것이 한국에 대한 청나라와 일본 양국의 무력 각축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 배경으로서는 먼저 1884년 한국에서 발생한 갑신정변 이후 이에 수습 차원에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천진조약 체결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발생과 함께 한국 정부의 청나라에 대한 출병 요청과 일본의 대응 출병, 또 일본 출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와 철병 요구, 이런 상황에서 주한일본공사와 청나라의 원세계 위안스카이가 세 차례에 걸친 회담 끝에 양국군의 공동 철수 합의에 이르는 과정까지도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청나라와의 개전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그런 기존의 공동 철수라는 그런 태도를 바꿔서 공동 철병안 대신에 한국의 내정을 공동으로 개혁하자는 안을 청나라에 제시하게 되고 이를 청나라 측이 거절하자 일본은 청나라에 제1차 절교서를 보낸과 동시에 단독으로 한국의 내정 개혁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7월 중순 청나라에 제2차 절교서를 보내는 한편 일본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전시의 중립을 유지하기로 한 그런 내용을 가진 것으로 결국 일본이 영국의 도움을 얻어서 열강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사전전쟁 의미가 있었던 영일 신조약을 일본이 영국과 체결해서 결국 영국의 간접적인 지원을 얻게 됨으로써 개전을 서두르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국 정부의 개전 결의를 전달받은 주한일본공사가 한국 정부에 대해 청나라의 대한국 종주권 주장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시한부 최후 통첩을 보낸 뒤 7월 23일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고 대원군과 김홍집 등을 앞세운 친일 정권을 수립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했고요. 결국 청일전쟁은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것이었고, 이어 일본군은 서울에 한국 군대를 무장시킨 다음에 아산 근처에 집결한 청나라 군대를 공격할 태세를 갖추게 되었으며, 청일 간의 본격적인 전투가 7월 25일 일본 해군이 풍도 앞바다에서 청나라 함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정부가 육상과 해상, 육전과 해전에서 이런 초전에서 초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8월 1일에 비로소 청나라에 일본이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으며, 청나라도 이에 응해서 대일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청일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도 설명했었습니다. 이어 8월 1일 양국 정부가 선전포고를 발표한 다음에 일본은 특히 각국 공사에게 전쟁 발생을 통보하는 동시에 전쟁 수행상 한국을 일본의 동맹국으로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한국 정부에게 동맹조약의 체결을 강요함으로써 1894년 8월 26일 한일 동맹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점도 강의에 포함시켰었습니다. 이러한 청일전쟁의 원인과 초기 경과를 설명하면서 강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혹시 모를 열강의 간섭을 피해서 가능한 한 빨리 승리를 거두고자 했고, 일본 육군이 9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평양에 집결한 청나라 군대 1만 4천여 명을 격파하고 9월 17일에는 해군이 황해전투에서 청나라 함대를 격침시킴으로써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한반도에서의 대승을 거둔 일본군이 중국 본토에 대한 공략을 서두르게 되었다는 점도 강조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894년 10월 하순 한국에 진주하고 있었던 일본의 제1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남만주로 진격하고 제2군은 요동반도에 상륙하여 11월 하순에 여순과 대련을 점령했고, 그런 다음에 1895년 2월 2일 산동반도의 진주에 있던 청나라의 북양함대 기지를 공략했는데,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청나라는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강화회담을 서둘러서 정권 대신을 일본에 파견하게 되는 과정까지도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나 1895년 2월 초 두 차례 열린 히로시마 회담이 일본 측의 의도로 실패한 다음에 1895년 3월 중순까지 일본 육군이 요동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됨으로써 청나라가 결국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이홍장을 정권 대신으로 교체하고 강화회담 재개를 시도하게 되었고, 당시 전쟁의 추이, 전쟁의 과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던 그 영국이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열강의 간섭을 우려한 일본이 결국 4월 17일 날 청일 강화 조약, 즉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의 내용으로서 청나라는 한국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승인한다.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조공 및 의전을 완전 폐지한다. 청나라는 요동반도와 대만 팽오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그리고 청나라는 군비 배상금으로 일본의 2억량, 즉 약 3억엔 정도를 지불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청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최애국 대우를 인정하고 초시, 소주, 항주, 중경 등 4개 항구의 개방과 개항지에서의 일본 제조업을 허용하고 일본 선박의 항행권을 인정한다라는 것들이 그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의 내용이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약의 내용은 서구 열강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의 특성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언급했었습니다. 제8주차 강의의 마지막 부분은 청일전쟁의 결과 및 의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강의에서는
첫째, 청일전쟁은 청나라가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상실하고 일본이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결국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중화주의적 질서관이 완전 파괴되고 명분론적 대외관계가 아닌 힘의 논리에 따른 현실주의적 대외관계가 지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개항지에서의 일본에 대한 제조업 허가는 일본 자본의 중국 침투를 허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셋째, 청일전쟁의 패배를 계기로 중국의 취약성이 노출됨으로써 서구 열강의 중국 분할론을 대두시키게 되었고, 네 번째, 중국 내에서 친러 배일, 러시아하고 친하고 일본을 배척하는 감정, 친러 배일 감정이 고조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다섯째, 일본의 입장에서는 명치유신 이후 일본 정부, 주류죠. 국권파였던 일본 정부의 주류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내 개혁과 서구화를 지향하는 근대화의 성과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특히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서구 열강에게 확실한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 1897년부터 그렇게 원했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청일전쟁은 이후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서구 열강의 대립, 반목, 갈등, 협력의 상황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그 첫 번째 계기가 청일전쟁 종결 후에 패권 세력으로 등장한 일본의 세력 확장과 이에 대한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열강의 대응이 초래한 삼국 간섭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삼국 간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청일전쟁은 중국에게는 멸망의 계기를, 일본에게는 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역사적 전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청일전쟁은 초기 한반도에 대해서만 침략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을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까지 의도하게 만든 계기로서 일본에게는 언젠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필연적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